토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안보 전략,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경제 안보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술 안보라는 것이 더 정확한데 그냥 한국의 선택은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경제에 대해서 우리 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좀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2016년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산업혁명 수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에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제, 사회문화, 정치. 그리고 거기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나왔고 마스주의가 나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면서 산업혁명 때마다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글로벌 리스크를 잘못 관리하면 위기가 됩니다. 근데 실존적 위협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철학하고 위협하고가 결합이 된 그런 용어인데, 생존적 위협, 인류 문명이 존속이 되느냐 아니면은 붕괴되느냐 하는 위협이라는 그런 복합위기 시대, 그 근원을 보면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 분야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복합위기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후 때문에 경제, 자원, 할 것 없이 모든 사회적, 정치적 모든 위기가 유발이 된다. 그래서 복합위기라는 용어가 사실은 기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문명이 더 이상 지탱 가능하지 않다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복합위기 시대고 또 기술 패권 경쟁 시대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선진국으로 실질적인 도약을 하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처한 숙명적인 그 지정학적인 관계, 지도 안만 들여다봐도 거기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열강에 뺑 둘러싸여가지고 지정학적으로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지금 현재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가, 어떻게 더 도약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인데요. 그 밑에 있는 게 지금 연도입니다. 1760년부터 1830년까지 70년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무대가 영국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었고, 그리고 면직물, 그 직물공업이었고, 뭐 도자기공업이었고, 기계가 나오고 공장이 세워집니다. 석탄이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그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이었느냐?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1930년 그 사이에 미국은 그 무대가 됩니다. 미국이 본거장이 됐고, 여기서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업을 위한 국가가 됐다.
그런 정도로 이제 기업 자본주의가 2차 산업혁명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 이제 가장 싼 값으로 안정적으로 좋은 상품을 대량 생산하는 최고의 방식이 기업의 기업이 그 문어발 확장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2차 산업혁명이었고, 3차는 ICT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전기 기술의 결합으로 해서 3차가 일어나고, 그리고 4차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제까지 1, 2, 3차는 매우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행동 반경도 빨라지고, 기계가 일을 해주고, 그래서 근육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계화였다고 한다면, 4차의 특징은 지능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초지능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저는 참 흥미가 있습니다. 기원 1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10대 강국이 전 세계 GDP를 어떻게 나눠 갖고 있었나 하는 겁니다. 빨강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연두색이 미국입니다. 진한 그 파란색, 중간 파란색이 영국이고, 독일이 연한 하늘색이고, 주황이 인도입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미국은 물론 없었고, 여기 보면은 대북 강국이 중국과 인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1차, 2차 지나면서 영국, 미국이 그리고 독일이 GDP가 급상승을 하고, 인도는 줄어들고 중국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지금 이 시점에 오면 총 GDP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인구를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1인당 GDP를 보면 중국은 60등이 바깥에 있지만, 전체 GDP를 보면 미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중국이 다시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결국 굉장한 그 기술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무역 거래는 제일 많았고, 블링컨이 가고, 이런 식의 싸우면서 또 모색을 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정치적 구도입니다. 여기 어디를 봐도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의 존재라는 것은 없었으나,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로 경제 규모 10위에 근접하고, 거기에다 K-컬처가 전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건데, 이제 산업혁명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다 보면, 중국이 왜 저러고 있는가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산업혁명 다시 돌아가서 그 용어부터 보면, 옥스퍼드, 손 대표님 다니신데요. 옥스퍼드의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근대적인 정치 경제학, political economy가 처음으로 역사상 그 부상을 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가 산업혁명 시기라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 6호집이 여기에 있는 요 강의록입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우리 울산 공업단지 만들 때 검은 연기가 발전의 상징이라고 했더니 검은 연기, 그리고 기계화된 공장. 이때 보면 석탄이 열려고, 왜 석탄으로 갔느냐?
중세까지는 나무가 원료이자 땔감이었습니다. 근데 다 민둥산이 돼버립니다. 나무가 고갈이 돼요.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 영국의 해변에서 검은 돌이 놔둔 겁니다. 그게 석탄이었어요. 시콜, 바다 석탄. 그래서 이걸 쭉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 돌고 있는 이걸 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지하수가 나와요. 그걸 펌핑을 해야지 계속 석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펌프를 거기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그 질이 낮은 선철의 생산량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철도 건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영국의 철도가 얼마나 늘어났나 하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물 산업이 제일 최고로 화랑이었는데,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는요,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패션이 기가 막혀요. 나폴레옹 군대의 그 복장이. 그런데 옷감은 적국인 영국산이었다는 거죠. 영국의 직물 산업이 그렇게 발달했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도자기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웨지우드, 지금도 뭐 나오는 웨지우드가 이 당시에 그 산업혁명기, 1차 산업혁명기에 굉장한 혁신을 일으켜요. 그래서 러시아 왕실에도 웨지우드의 그릇이 들어가고 귀족과 왕실 용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때도 마침 돈 게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그러니까 콜레라니에서 뭐 처음에는 병 원인도 몰랐는데 결국 이게 물이 문제다 하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그러니까 물을 끓여 먹어요. 끓여 먹는데 맹물 먹는 것보다 차가 좋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차 문화가 발달하죠. 그래서 인도에서 차를 재배해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차 문화가 귀족 문화였던 것이 이제 점차로 모든 서민이 차를 마시고, 여기 도자기 샵이 이렇게 멋이 있었습니다. 1765년에 이걸 한 게 이제 조수아 웨지우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를 들여오다가 결국은 모자라니까 그 많은 차를 중국에서 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노라고. 근데 중국이 은을 달라고 해서 영국의 은이 중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올 생각을 하면서 마약을 중국에 들여오냅니다. 청나라.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청나라는 완전히 그 아편쟁이들이죠. 아편으로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걸 깨닫고서 이제 결국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영국이 쳐들어갑니다. 산업화된 영국이 군함을 갖고 쳐들어와서 1차 아편전쟁이 1840년, 42년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항구도 개항하고 뭐 조약을 쭉 맺어가지고 아주 치욕적인, 굴욕적인 패전을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1856년에는 제2차 아편전쟁이 터지고, 청나라 놓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결국 중국을 함락시키죠.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세계 각국에 거의 풀이라는 이름으로 노예 수준으로 아주 귀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세계로 퍼져서 일을 하게 되고, 미국의 철도 산업에서 일꾼도 중국의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글라스턴 총리가 했던 말 중에
영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이 아편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 4번이 된 사람이. 근데 1차 산업혁명에서 물론 이 얘기는 한없이 길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산업화되면서 노동환경,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이 건댕이 다 마시고 갱도에서, 여기 그림 보면요, 체구가 작은 여성을 거의 반값 임금으로 또는 어린이는 무임금으로, 여기서 이거 뭐야? 제가 건드린 건 아닌 거죠. 결국 뭐야?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게 되고 농촌 지역에서 도심으로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고 기계가 일을 해주게 되니까 공이 필요 없어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환경 규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조건을 보면서 그 목사 존 웨슬리 목사가 1760년에 한 얘기가, 설교가 있습니다. 돈의 사용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대로 다 저축해라, 그리고 줄 수 있는 대로 다 줘라. 그러면서 생명을 희생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건강을 희생해서 돈을 벌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요즘 ESG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바로 18세기에 이 존 웨슬리의 연설이 ESG의 표시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조건이 매우 오히려 어려워지고, 이때는 또 1800년대 넘어가면 1810년대 일자리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사실은 나폴레옹 전쟁 때문이었는데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계가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러다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네드 러드라는 사람이 보스였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여기저기 공장에 가서 기계 파괴를 하게 됩니다. 기계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2년간, 3년간 계속되다가 이게 자본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처음에는 폭력으로 컨트롤, 다스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왜 산업혁명이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는가? 왜 이 질문이 나오냐 하면 그때 더 강대국이고 국토도 더 넓었던 게 프랑스였는데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영국은 지금도 인구가 6천만 남짓인데요. 왜 그랬는가 하는 게 이제 분석이 된 게 있습니다. 아주 그 이전부터 정치적, 제도적 혁신이 있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교회나 국가가 완전히 간섭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사회혁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세 개의 사회혁명이 있었다.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의 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재미있는 그림은 이전까지는 그 과학자, 자연 철학자라고 불리던 지금의 과학자입니다. 자연에 대한 철학 연구, 철학, 이것이 과학이었습니다. 이 뉴턴 시대까지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것은 어떻게 과학을 이용해서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사회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면서 여기 뜻있는 사람들이 보름달 뜬 저녁에 모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나 소사이어티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갈 때 가로등도 뭣도 없는데 달이 환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GDP 급성장해서 여기 그래프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캐피탈리즘, 모던 캐피탈리즘, 그리고 마르시즘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훌륭한 인물 둘 소개를 해야겠는데요. 여기에 애덤 스미스하고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됩니다. 여기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제가 아담 스미스의 경우 BBC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난 1000년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뭐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뽑혔습니다. 성서1의 최고의 저술이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누구였느냐? 1000년 동안.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철학자는 누구였느냐? 두 개의 질문에서 마르크스가 뽑혔습니다. 우리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마르크스가 이제 금서였고, 그러다가 다 글로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면서 결국 풀렸습니다만, 마르크스 이론은 역사의 과정에서 금서도 되고,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자본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진짜 아담 스미스나 마르크스를 완전히 오해했다. 하나도 제대로 이해한 게 없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이나 소련으로 퍼져가면서 그게 다 왜곡된 것이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 근데 자본주의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답니다. 책에서. 다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invisible hand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자유시장 체제를 뜻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익만, 자유시장의 체제 속에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테두리. 사회 공동선을 추구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의 공동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자유시장 메커니즘에서 개인의 이윤을 추구한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거였고, 마르크스는 결국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얼마나 노동 현장이 열악했는가, 거기에 주목을 해서,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을 해서 결국은 역사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접근에 의해서 결국 다스카프타 자본론을 펴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유럽에서 돌다가 프랑스, 벨지움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커뮤니스트,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것은 또 영국에 가서 런던에서 1848년에 엥겔스랑 같이 발표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1차 산업혁명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앞서갔던 영국에서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나냐면 1865년입니다. 이때는 증기기관이 여기저기 다 퍼져가지고 드디어 자동차도 증기기관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마차를 대체하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영국이 붉은 깃발법이라는 걸 제정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차에 의무적으로 세 사람을 배당합니다. 하나는 석탄 집어넣어야죠. 하나는 운전해야죠. 또 하나는 조금 앞서가면서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물러서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더 재밌는 얘기는 마차의 속도보다 낮게 자동차 속도를 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게 시속 3.2km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 1차는 일으켰지만 이러고 있는 사이에 2차 산업혁명의 무대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현대 산업사회를 탄생시킨 그러한 사건이었고, 여기서는
에너지가 석탄이 아니라 이제 석유로 바뀌게 됩니다. 석탄은 더 더럽죠. 그리고 많이 쓰게 됐죠. 석탄의 오염이라는 것은 이미 중세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석탄을 쓰지 않았던 거야. 13세기 처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에는 그걸 쓰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기에는 이제 기름을 막 퍼내서 석유로 에너지를 삼았고, 가장 극적인 진전은 전기의 발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2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고, 지금 4차도 그렇고 전기가 없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에서 순서라는 것이 특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전기가 나오지 않고는 다른 어느 기계도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화학산업도 발전했고, 이런 가운데 가솔린은 산업 폐기물이었어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등유가 제일 인기였죠. 왜 휘발유는 버렸습니다. 산업 폐기물이었어요. 버리니까 불도 나고 그러는데, 이제 자동차에 가솔린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서 휘발유를 정유 산업에서 많이 내는 방향으로, 많이 얻는 방향으로 공정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포드 자동차가 모델 T를 공장 직원이 살 수 있는 수준의 값으로 내려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미국을 주름잡는 이런 거대 재벌이라고 해야 되나? 타이탄? 그런 갑부들이, 대갑부들이 록펠러, 카네기, henry 포드, 모건, JP 모건, 반데빌트. 그래서 처음에는 해운이었고, 기차였고, 정유였고, 자동차였고, 그 다음에 금융이었고 하면서 이런 철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선철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질이 좋아진 그런 스틸이 나오면서 그걸로 기차 깔고, 기차 선로를 깔고, 뭐 다 쓰고 나서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걸 어디다 쓸까 하면서 이제 마천루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건물이 철로 지어지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다리도 다 나무였어요. 그게 철로 바뀌게 됩니다. 존 D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가 이게 완전히 문어발식이라, 문어발이 여기 이 그림입니다. 그 석유 산업을 독점을 했어요. 40여 개를 다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엔타이 반 독점법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 독점법, 반독점법에 의해서 해체를 한다고 한 거지만 32개 여전히, 그리고 이걸 바꾸면서 지배력은 여전히 록펠러가 갖고 있었고, 그 일을 한 것이 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한 얘기가, 당신은 그 독점 기업의 보스다. 그래서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그 재판관 보고 마지막 증언을 하면서, 당신은 그걸 독점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걸 엔터프라이즈라고, 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싼 제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으려면 이런 대기업이라야 한다.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의 멘탈리티였습니다.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병폐가 너무 커지니까 록펠러가 미국 GDP의 1.5%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너무 병폐가 커지니까 이제 쪼개기 시작을 하고, 근데 미국 갑부들은 다 나중에 결국 뭐 세계 온갖 골동품, 미술품, 이집트니 그리스니 해가지고 다 끌어모은 것들을 결국 다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되죠. 록펠러는 지금까지도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재단으로 기부 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2차 산업혁명이나 마찬가지로 철도가 깔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이 딱 깔리면서 드디어 이제 트랜스컨티넨탈 동과 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스탠포드도 마찬가지로 철도 재벌이었죠. 그렇다 상원의원 돼가지고 아들 장티부스로 15살에 외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전기를 개발했고 이때는 교류가 에디슨의 직류한테 승리를 합니다. 이 영화도 나왔죠. 직류, 교류 사이의 전쟁, 전류전쟁, War of Currents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교류가 이겼는데 직류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우 짧은 거리마다 그 발전 시설을 세워야 됐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재 확보, 구리 이런 것에 너무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교류가 이때는 유리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니 하는 것은 다 직류라야 되거든요. 더 전기 질도 품질도 그렇고 열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할 게 아니라 그때 직류와 교류를 같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당시의 산업 상태는 그걸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항상 보면 제임스 와트도 그랬지만 기술자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본가를 만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경우도 증기기관을 개량을 했지만 매튜 볼튼이라는 자본가를 만나서 둘이 손을 잡아서 그게 특허도 받고 계속 상업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때는 그 우리가 아는 가전제품의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산업에도 손을 댔던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니콜라 테슬라의 후원자가 돼서 결국 이 교류 전기로 콜럼버스, 앵거 콜럼버스 여기서 본 것처럼 시카고 박람회 가장 그 박람회 역사상 중요한 혁신을 일으키는 그 전기로 다 불을 밝히는 그런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포드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시카고의 정육 공장에서 소 한 마리 들어오면은 컨베이어 벨트 거치면서 분해가 돼서 부품으로 부속 나뉘어져서 가는 것을 거꾸로 한 겁니다. 부품을 모아가지고 자동차 한 대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람들이 그 서가지고 근로자들이 서가지고 조립을 해서 값싸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게 됐고 그래서 포드의 대량 생산 체제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디트로이트 회사에서 표준화가 됐고 그러면서 결국 처음에는 굉장히 임금을 다른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하게 높게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기업가들로부터 굉장히 손가락질을 저렇게 해가지고 다들 어렵게 만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유니언 노동조합하고 맞서가지고 최루탄의 뭐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었고 그러면서 이때 1888년에서 1908년 사이에 미국 산업 현장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앞에서 1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7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하루로 한 사람이 한 100명쯤이 돼요. 그리고 포디즘이 대단한 이즘이었던 것은 맞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대량 생산은 대량 소비를 낳고 대량 소비는 대량 폐기를 낳는 이
순환, 악순환. 그래서 이제 자원이 고갈이 되고 그 폐기된 자원으로부터의 오염. 그래서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포디즘과 나란히 테일러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기계공학자답게 기계가 작동을 하면서 사람이 기계의 일부처럼 아주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기계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계의 부품으로 왔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매우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표준화돼야 되고 시간 단위에 맞춰야 되고 사람이 기계처럼 착착착착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계처럼 어디 다 규격화되어 있나요? 그래서 개인차를 무시했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테일러리즘에 가장 열광했던 게 소련이었습니다. 이때 산업혁명기 1908년 의류 산업이 또 굉장히 여기서도 중요했는데 이민자들, 젊은 여성들 그러면서 너무 통제가 심해가지고 창문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화장실 간다고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임금도 저임금, 뭐 투표권은 물론 없었고 노동시간 이런 거 줄여달라 하면서 시위행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난 방지를 한다고 공장의 문을 잠궈서 갇힌 상태에서 123명의 여성, 23명 남성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여성의 날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미, 뭐 빵과 투표권을 달라. 네, 그러면서 여기서 2차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이제 경제 이론 가운데 케인즈가 등장하고 케인즈와 반대되는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프레드릭 하이에크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케인즈는 정부의 컨트롤,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 것이고, 네, 제가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2차 산업혁명이 1930년까지로 일단 연대구문을 합니다. 근데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910년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현대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니 뭐 세탁기 할 것 없이 이런 게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 굉장히 삶이 좋아지고 참 편리한 세상이다 쉽게 됐는데 1910년에 영국의 노만 엔젤이 책을 냅니다. The Great Illusion, 위대한 환상. 이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다고요. 근데 취지는 간단합니다. 근본 주장은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미국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물론 폐쇄된 국가가 아닌 조건에서는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산업화된 국가 간에 서로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서로 잃는 것만 생겼지 얻을 게 없다. 그리고 영토를 더 확장을 해서 그거 다스리려면 비용 들어가고 여하튼 하나 도움이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딱 선언을 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도 나오고 그랬어요. 1914년 초에는 앤드루 카네기가 서한을 보내는데 이제는 전쟁 위협이 없는 참 평화로운 시대를 살게 됐다. 그랬는데 바로 그 해에 세계대전, 이때까지 국지전이었지 세계대전,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는 세계대전은 이때가 처음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거는 세계대전이 될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국이 참전한 것도 잘못한 거다. 여하튼 민족주의 운동의 국지전이었어야 될 게 세계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노만 에인줄은 3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잘 살게 됐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살면 되는데 1929년 산업발전, 그래서 다 잘 살게 되고 뭐 GDP 엄청 올라가고, 그런데 느닷없이 뉴욕 월가 증권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대공황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버냉키, 벤 버냉키, 영국 페드 이사회 의장 지냈죠. 미국 같은 대국이 어째서 경제공황을 막지 못했을까? 그 답을 찾으려고 MIT에 들어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얘기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1919년에 끝난 1914년에서 19년까지 세계대전, 이때 실무기는 화학무기였어요. 독가스, 화학자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1918년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발생을 하죠. 스페니쉬 플루는 이거 완전히 잘못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때 전쟁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그 중에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은 이쪽 양 진영은 절대로 우리 쪽에서 누가 독감에 걸렸다, 총리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그래서 윌슨도 걸렸었고 다 걸리는데 보도 통제를 철저하게 했는데 스페인만 국왕이 걸렸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스페니쉬 플루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WHO가 그렇게 특정 지역의 이름이나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래서 팬데믹 이름에 안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팬데믹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국지전이 됐을 건데 이게 입양해가지고 같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데서 이제 전파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유럽으로 가서 싸우죠. 그런데 이때 참호전이었습니다. 이 참호 속에서 너무 참상이 끔찍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전화가인데 오토딕스가 그 참호의 참상을 그림으로 숱하게 남겼는데 너무 끔찍해서 화가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끔찍하게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었다. 근데 이때 윌슨이 또 독감에 플루에 걸립니다. 한참 전쟁 1919년에 끝나면서 벨사유 협정, 이게 6월에 발표되는데 3월에 윌슨이 독감에 걸리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어떤 일이었냐?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세 지도자가 이제 지도 다시 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독일은 어떻게 벌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원한이 많죠. 그 19세기 비스마르크 때도 그랬고, 그래서 배상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 그런데 윌슨은 아니다. 벌은 주되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다 갑자기 독감 걸리고 나서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60만 파운드의 배상금을 매기는데 그때 영국의 협상단으로 파리에 와 있었던 인물 중에 케인즈가 있었습니다. 재무성 관리로. 케인즈가 와서 있다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윌슨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아주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직서를 내버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윌슨이 신경적으로 이 독감 때문에, 플루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팬데믹이 주었다 하는 근거로 지금 얘기한 이 스페니쉬 플루 때의 그 인플루엔자 팬데믹 때 윌슨 대통령의 병세를 얘기합니다. 저 이것 좀 보내주시겠어요? 뭐가 눌려져서 이스케이프 이거 없으시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가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신 것처럼 황제들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뭐 최루가스 온갖 독한 것들, 사실은 그 이전에도 19세기에도 개발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참혹하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때 포스진이니 온갖 독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29년 그레이트 디프레션, 그때 후보 대통령 시대였어요. 공화당이 쭉 대통령을 3번 연달아 하던 허버트 후보 대통령 때, 장관 때는 굉장히 훌륭한 장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후보 대통령이 이 대공황의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 이거 다 지나가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패를 한 걸로 결국은 대선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루즈벨트가 결국 FDR이 32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되자마자 역사상 처음으로 은행문을 닫게 하죠. 돈 빼라니까. 그래서 4일간 은행 휴무일을 선포하고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을 막 합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취임 후 100일 동안에 큰일을 다 해준 대통령이 없다 그러죠. FDR은. 그래서 이 뉴딜 대통령이기도 하고 대공황을 이긴 불구 장이었잖아요. 대통령이기도 하고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세계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 사건. 사선을 하잖아요. 사선을 하고 사선 4번째 당선되고서는 대통령 역할을 못하죠. 서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나이 30대에 소아마비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고열이 나고, 그런데 그때로서는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여튼 결국은 전체가 이게 하반신이 마비가 되면서 그 굉장히 무거운 혈제에 기대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기대고서도 그걸 짚고서도 부축을 해야만 움직이는 그런 불구의 몸으로 그 어려운 일을 사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FDR 기념하는 기념관에 사진이 10,000 장이 있다는데요. 그 휠체어에 앉은 사진이 2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안 찍었대요. 그 장면을 언론이 다 사진을 안 찍었대요. 어떤 애송이 사진 기자가 대통령이 저런데 그러고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기자회견하는 데서 옆에서 딴지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렸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FDR이 상위 군인 병원으로 문병을 가서는 자기가 완전히 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 몸으로 이걸 하고 있다, 당신들 용기 내라 이러고 보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FDR의 그 개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감동이라고 그럴까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사실은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FDR에 대해서 개인사, 그 부인하고의 관계, 엘레노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제일 감명을 받은 또 다른 사람 중에 하나가 니콜라 테슬라.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 사람의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산업혁명 2차를 거치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영화, 대표적인 게 찰리 차플린의 모던 타임스. 이거 굉장히 재밌죠. 저는 이걸 갖고 있는데 36년에 나왔습니다. 완전히 기계의 부품처럼 인간이 변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무소리니,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얼른 더 강력한 무기가 개발이 돼야 한다 하면서 맨하탄 계획에 의해서, 맨하탄 프로젝트에 의해서 A밤 원자탄이 개발이 됩니다. 1945년의 일이었죠. 이렇게 복잡합니다. 역사상 산, 학, 연, 군, 관이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없어요. 가장 역사상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얘기 그리고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43년에 빅 3 스탈린, FDR, 처칠하고 루즈벨트, FDR 사이에서도 그 전쟁 중에 서로 간에 그 만나고 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네, 테헤란에서 43년 11월에 만났고 그 다음에 얄타에서 45년에 만났고 테헤란 회담에서는 유엔을 창설하자 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얄타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강대국이 나눈 거죠. 그 다음에 포츠담에 보면은 이게 7월 16일인데요. 45년 2월에는 FDR이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근데 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는 가운데 앉은 사람이 누굴까요? 트루만입니다. FDR이 45년 4월 12일에 서거합니다. 사선 당선되고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근데 FDR이 사선을 했는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워싱턴이 자기는 재임까지밖에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법이 규정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4번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재선까지만 하는 걸로 바뀝니다. FDR 이후에. 그런데 4월에 선거를 하고 그리고서 트루만이 그 뒤를 잇게 되는데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해리 트루만을 FDR이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부통령을 시켰는데 이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탄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부통령한테 비밀로 했다네요. 부통령한테 기밀로 했는데 그런데 전 세계 알만한 사람들은 알 정도가 됐다. 왜냐하면 이거 만든다고 미국 내에 있는 우수한 과학자, 공학자들이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로스알라모스라는 원자 도시에 다 3,000명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공장은 여러 군데 헬포드니 오클리지니 여기저기에 그 인적이 드문데 공장을 세우고 그런데 뭔가 하고 있다. 근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건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자탄은. 그 정치적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거 말고도 이건 정말 너무나 비인도적인
이런 무기를 왜 과학자들이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쭉 그때 상황을 보니까 이제 TV니 이미 그때는 보급이 됐으니까 이게 너무 처참하게 인명이 살상이 되고 있다.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아이러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들어야 한다 했다가, 왜냐하면 히틀러가 먼저 가는 것보다는 원자탄 개발은 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에너지는 MC 자승, 이게 실용화가 되면 거기서 원자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갑자기 큰 폭발을 일으키면, 서서히 일으키면 에너지가 되는 거고 큰 폭발을 일으키면 폭탄이 되는 건데 시간 문제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히틀러가 만드는 것보다는 연합군이 만들고 미국이 만드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 망명온 노벨상 수상에 버금가는 그런 과학자들이 FDR을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사인한 편지를 갖고 가서 이건 미국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오리무중에서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45년 7월 16일에 그 엘라마고도라는 사막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될지 안 될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엄청난 폭발력으로 됐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본은 항복을 안 하고 있고 독일은 했지만 내가 꺼지는. 그래서 결국 FDR이 왜 스탈린하고 그렇게 손을 잡았느냐. 처칠은 계속 못마땅했어요. 스탈린 못 믿는다. 배제하려고 그랬는데 FDR은 계속 붙잡습니다. 왜냐? 일본을 미국 혼자서 당할 수가 없다고 보고 일본을 항복시키는데 소련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자탄이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소련을 붙잡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는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이제 그 정치, 외교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과학에서 뭐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정치 외교사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하면 뭐 다른 요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게 돼서 스탈린을 못 믿으면서도 계속 같이 갔다는 거고, 이게 남미만 빼고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뭐 꼭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사상자로 하면 한 7.500만.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일본의 전체주의에 맞서서 위해서 소련의 공산주의와 서방연합군의 자유민주주의가 손을 잡는 초유의 사태.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다. 그래서 원자탄 성공하고 투하를 합니다. 조선 해방됩니다. 그리고 유엔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나오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나와서 IMF니 월드뱅크니 그 후에는 또 WTO 이런 게 되고 49년에 소련이 원자탄 실험을 합니다. 중국은 60년대 하지만 그러면서 완전히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원자탄으로 해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역사의 장에서 뒤로 밀려있던 중국, 마오쩌둥 대약진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58년에서 60년. 산업혁명에 희생이 됐다고 보는 마오쩌둥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농부들을 다 산업연분으로 바꿉니다. 농사를 짓게 하지 않고요. 전국에 있는 쇠붙이를 다 모으게 해서 그걸 불을 떼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 우리가 따라가겠다. 이러면서 하다못해
나무가 없어가지고요. 관을 뜯었다고요. 관을 뜯어서 뗐습니다. 그러면서 4천만 명이 아사를 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60년대는 문화대혁명. 이런 걸 겪고서 중국이 고전하고 있을 때 이제 서구에서도 반전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요 셋이 같은 맥락에서 흐름을 타고 60년대에 사회 혁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도도하게 번져가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1929년 미국발 대공황, 2020년 팬데믹 때 미국의 빈부격차 수치가 똑같아요. 29년에 상위 0.1% 부자가 미국 부의 월세 34%를 차지했다. 상위 2.3%가 67% 차지했다. 근데 그 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기이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때 이 빈부격차 이 문제가 더 도드라졌다. 그래서 결국 이게 그리고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아이러니하게도요. 2019년에 발표한 세계 글로벌 보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Health Security Index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1등이었거든요. 영국이 2등이요. 근데 형편없이 팬데믹 피해는 그 1등인 나라가 형편없었다. 나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다니엘 베리니, 헬빈 토플러 이런 얘기를 하겠고 ICT, 전기통신과 컴퓨터가 융합을 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를 만들어냈다는 거고 이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아주 흥미로운 게 미국과 영국의 리더십 이게 그 기수가 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의 기수가 돼서 규제가 완전히 풀고 그리고 이때 결국 기술혁신 때문에 이 ICT가 인터넷 상용화가 되니까 글로벌 디지털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국경이 없이 사람, 자본, 상품, 정보, 서비스, 기술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가 일어났다. 글로벌리제이션. 탈규제. 그러면서 인형 하나 만드는데 6개국이 참여하는 그게 더 값이 싸고 품질도 좋은 그런 글로벌 분업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생깁니다. 비행기 말할 것 없고 한 나라가 하나 만드는 일은 아주 드문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듭니다. 대처에 대해서 여기 요약한 게 있다. 그런데 예상을 하지 않게 1989년에 이렇게 이제 글로벌화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왼쪽 그림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고 그리고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2년 뒤에. 그래서 냉전 시대가 종결이 됩니다. 이 두 사건으로. 그러면서 유럽,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고 유럽은 EU를 만들게 되고 이런 정치적인 변화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골바초프가 추진했던 개혁과 개방, 그러니까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는 사실 소련을 혁신하려는 것이었지 소련을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은 결과가 됐고 여기에 보면 체르노빌 사건 사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1986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죠. 그때는 소련이고 거기에서 정말 낙후된 기술에
인재였어요. 형편없는 그러한 수준의 기술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게 이제 소련이 그만큼 그 인프라 관리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에서 낙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르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하려고 하던 차에 이 사건이 터졌다. 이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소련의 붕괴를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파이낸셜, 글로벌 금융위기, 뭐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디글로벌리제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워는 그 이전까지 G7이었는데 G20가 됩니다. 근데 팬데믹 끝나고 나서 이것도 정말 역사적으로 큰 변화인데, 여기서는 새로운 질서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장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팬데믹 같이 해결해야 되고, 보건 위기 같이 풀어야 되는데 뭐 따로 개발해가지고 부자 나라가 다 백신하고 이쪽 가난한 나라는 결국 또 퍼져가지고 결국은 같이 겪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을 계속 겪으면서 새로운 질서 만들지 못하고 결국 오히려 분쟁과 투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해서 팬데믹 플러스, 그래서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흔들다 보니까, 붕괴시키다 보니까 그냥 각계의 격파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제가 그냥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실 때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유명한 에드워드 프랭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우주 역사에서 3대 사건이 있는데, 하나 우주 탄생, 그 속에서 생명 탄생, 그리고 AI 탄생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사, 우주사에서 AI 탄생을 이렇게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AI 연구 개발 어떻게 진행되었나, 거기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앨런 튜링이죠. 영국의 앨런 튜링. 1954년에 42살로 그 의문의 죽음, 자살로 보고 있죠. 베어먹은 청산가리가 묻은 사과 한쪽 베어먹은 걸로. 근데 영국에서는 1960년대까지 그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철창에 갇히거나 여성 호르몬 테라피를 받아야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 호르몬 테라피를 택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부작용이 많은 방식이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걸로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으면서, 만약에 앨런 튜링이 영국에서 건재했더라면 AI의 왕국은 영국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컴퓨터, AI 모든 거에 다 원조거든요. 천재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영국 BBC가 세계의 역사라는 다큐를 만들었는데요. 8부작이에요. 근데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91년 소비에트 붕괴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패했다. 역사가 종언을 고했다. 그 뜻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그 새로운 역사 시작의 기점을 1997년 인공지능이 인간 고수를 이긴 체스 사건을 시작이라고 봅니다. 즉 AI를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영국 BBC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2016년에 체스보다 더 어렵다는 바둑에서 이렇게 됐고, 지금 우리 챗 GPT 뭐 이걸로 아주 선풍입니다. 근데 제가 좀 장관님이죠? 네? 네. 이세돌 씨입니다. 이세돌. 그다음. 근데 이
GPT 써보니까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피상적이에요. 굉장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럴듯하게 답변 내놓는데 굉장히 믿을 수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산업혁명마다 점점 더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집니다. 격차가 벌어지면 갈등이 심해져서 화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의 역할인데 정치가 그걸 역할을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 다극체제로 가는 그 에피소드들 몇 가지 예를 들었고요. 이 뭐 like-minded country, 동맹 가치 동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편가르기 아닌가요? 그래서 참 화합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중국에서 금방 얘기하는 게 어느 게 그러면 그 가치의 뭐 규범이냐 이러고 나와요. 왜 그 지금 가치라는 걸 어느 특정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200개국을 어떻게 아우르는가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더 심하게 서로 분열을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이거 뭐 네, 자본주의 이름이 보니까 수십 개 들어가요. 수십 개. 이게 산업혁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이게 온 사회, 모든 사람. 꼭 내 주주의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중에 제일 지금 우리의 경우는 별로 민감하지 않은데 서구, EU나 미국에서는 이 감시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죠. 개인정보를 아무데나 막 주고 이런 감시자본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렌티언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나 건물에 세를 받아서 경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IP,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라이트, 그러니까 특허가지고 경제활동의 30% 이상이 특허에서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옳으냐 하는 거죠. 특허라는 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공적 자본,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커먼 굿, 공통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들을 다 사유화해가지고 특허로 묶어서 그거 가지고 경제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윤을 올리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게 그 막시즘 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수정 자본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쪽에서는 어느 시대나 보면은 그 관점에서 얻는 교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에는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 방향을 바꿀 거냐. 그래서 지금 리스크 쭉 했고 제가 몇 시에 끝나면 되죠? 10분? 10분. 천천히 하세요. 아니요, 너무 오래. 네, 그래서 2023년 월드 에코노미 포럼, 세계경제 포럼이 해마다 리포트 내고 있는데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게 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거니까. 뭐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약된 겁니다. 다중위기, 폴리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중위기, 단순하게 한 분야에서 위기가 아니고 이게 다 얽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결된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문제가 한 영역에서
그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실존적 위협. 근데 그 중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 그 다음에 자연이 만드는 것. 네, 기후변화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가게 하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점점 기온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연재난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티핑 포인트입니다. 요게 문제인데 요게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갑자기 콜랩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저지른 그러니까 탄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얘기하는데 다 뿜어낸 쪽은 기술도 갖추고 경제 성장도 했는데 이 아래쪽 뿜어내지도 못하고 이제 발전을 좀 해야겠다 하는데 지금 걸리는 게 많은 거죠. 통상도 제약이 걸리고 그런데 피해는 개발을 못한 쪽이 더 피해가 많습니다. 팬데믹 이게 역사적으로 쭉 정리한 거예요. 20세기에 천연두로 죽은 게 3억인가 넘어요. 이게 조류 독감입니다. 아래 칸에 있는 게 독감으로 20세기에 이렇게 가고 있고 다음 팬데믹은 조류 독감에서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 throw away society, 한 번 쓰고 버리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건데 플라스틱이 먹인 줄 알고 새끼에다 갖다 먹이고요. 코레라 죽었다. 해부에 보면 거기에 플라스틱이 온 나라에서 플라스틱이 초천연색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하고는 도저히 지구가 몇 개라도 못 자란다. 근데 이 그래프에 한국이 지금 3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한국처럼 쓰면 지구가 3.8개가 필요하다. 미국, 덴마크, 한국, 독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UN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 17가지를 해야 된다 하고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ESG 개념도 나왔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금 이제는 이 도시광산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도시유전이 되고 도시광산이 돼야 한다. 이 천연의 자연광산 이거는 지금 다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오염도 그렇고 굉장히 심해요. 그 과정이 어려워요. 점점 갈수록.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다 광산이 돼야 된다. 도시 자체가 광산.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스마트폰 2019년도 스마트폰의 산적량인데 15억 개였습니다. 근데 1등이 삼성이에요. 삼성. 미국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수리해서 쓰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순환 경제가 돼야 된다. 리사이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노트북 얼마를 어떻게 리사이클하면 거기서 금이 얼마 나오고 귀금속이 얼마 나온다 하는 것은 다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는가 하는 거를 과기술 관점에서 그 요인을 분석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대한민국 대단한데 이제 이런 걸로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 하는 거죠. 여기 재미있는 건 뭐가 혜태 초급을 간 건데요. 이게 570칼로리나 됩니다. 이게 못 먹던 시절에 지금은 이 뭐 제로 코쿤이 다 제로 하는 시대에 이랬습니다. 네, 한국 산업 중요한 발명. 근데 유니콘 기업이 우리가 참 없어요. 이게 약점입니다. 이건 지금
가트너라는 이 컨설팅 회사가 금년도에 전략적인 기술 동향이라고 해서 10개를 뽑았는데요. 보면은 다 AI니 뭐 이런 거예요. 다 10개만. 여기 지금 AI. 근데 여기에 다행히 대한민국이 10개국에 10개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독일, 타이완,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여기 10개국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근데 중국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1위인 거는 뭐예요? 제도적으로 뭐 집중해서, 그리고 많잖아요.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AI니 또 개인정보 이런 거에 대한 그 규제가 없잖아요. 개인정보가 또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이건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데 질에서는 떨어집니다. 질에서는. 양적으로는. 그런데 이것도 무섭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짝퉁 만든다 하던 중국은 더 이상 아닙니다. 양자 기술도 그렇고 이 AI도 그렇고 첨단에서. 그리고 세부 AI 중에서도 이 세부 분야별로 어느 게 어느 정도 뜨고 있다, 뭐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거는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미중 기술 패권 중심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을 탑 그러니까 시장에서 퇴출시키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올라가는,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네. 그 여하튼 TSMC, 인텔, ASML, 삼성 여기에 한국이 끼어 있는 거는 분명한데 각각 그 특징이 있는데, TSMC는 다른 반도체 회사와 파트너 관계라는 건데 경쟁자가 아니고, 근데 삼성의 경우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가 거대 AI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삼성도 그런 쪽으로, 한국도 그런 쪽으로 수종을 그러니까 넓혀야 되는 건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지점,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한데 너무 집중되어 있다. 아까 4개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성을 깨는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제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20년 칩 제조 총 73%가 대만 주도로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이다. 동아시아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뭐 압력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너무 특정 국가가 점령하고 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지금 에너지 전환이니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거기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사실 소재거든요. 뭐 있어야 뭘 만들죠. 그 소재에서 핵심 메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히토류 비롯해서 핵심 금속이 중요한데 이게 또 세계 몇 나라에 다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원 외교는 해야 되는 국가예요. 근데 이제 뭐 방법론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 죽여버리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제조업 이런 주요 핵심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하려면은 핵심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주면은 돈 가지고도 못 사는 거거든요. 그걸 안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환경부에서 일하면서 안보, 시큐리티가 뭔가, 그 다른 에너지 시큐리티 뭐 식량 다 얘기를 하는데
돈을 손에 쥐고도 못 사는 게 암보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보 차원에서 자원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런데 안 주면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제조업 뭐 잘한다, 기술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소재가 들어와야 공장을 돌리죠.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자원회가 중요하고 저는 이제 환경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겠지만 한국은 그 순환 경제, 그러니까 리사이클링해서 버려지는 제조업에서 앞서가고 뭐 전자제품 다 인류잖아요. 거기에서 최고의 기술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금속을 도로 채취해야 된다. 플라스틱도 거기에서 도로 기름을 원자재를 얻어야 된다. 그 기술에서 한국이 최고가 돼야 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외국도 보면 그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회사 제일 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큰 주주가 누군가 보니까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그 아주 그야말로 천부적인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규제 그리고 우리가 재원을 더 투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수 빤하고 복지에 들어가야 되고 뭐 급한 거 많죠. 그렇다고 그러면 돈 안 들이고 기업을 장려하고 민간 부분을 키워줄 수 있는 거는 규제를 푸는 거다. 그 문제 생기면 또 닫더라도 여하튼 지금 비상시에는 최대한도로 풀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혁명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근대사를 보면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봐도 물론 리더십 중요하고요. 그런데 산업혁명에 앞서간 국가가 세계사의 주역이 됐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방과 혁신, 개방과 개혁 이거는 정말 불가결의 요소였고 그 핵심 기술관 지금 혁신 중에서 제일 빠르게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융합혁신이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 융합이에요. 지금 의학부문 얘기를 했는데 의사, 임상, 치료 의사만 다 되는데 1등부터 저기까지 다 의대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계 가고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인 것 같거든요. 뭐 외국에도 의사의 몇 퍼센트가 이과대학의 몇십 퍼센트가 한국인이라고 그럴 정도로 외국에서 따가지고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의 의학 부문이라는 게 그냥 임상의사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를 지금 쭉 우리가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핵심 분야와 메디칼이 융합이 된 게 지금 대세, 새로운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모더나 같은 회사에서 RNA 백신도 개발을 한 거예요. 의사, 과학자, MD하고 PhD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의 PhD. 그 다음에 그 CEO. 이건 비즈니스 스쿨의 CEO는 또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추세는 또 공학과 의학의 결합이에요. 디지털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새로운 의학, 공학의 융합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너무나 그런 데 대해서 뒤져지고 있고 그냥 뭐 이게 그 말하자면 직역 거기 단체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디지털을 잘 아니까 뭐 의사하면서 넉넉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양성에서의 정말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돈 안 들이고 좋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특정 분야에서 서로 그냥 막 경쟁적으로 몰래 그렇게 했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과학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용어 자체도 그렇고. 왜냐하면 같이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경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영역이 상호 의존성, 연결성 이게 커졌기 때문에 이걸 잘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격변의 시기에 불확실성이 크고 그래서 요새는 초불확실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 통합이죠. 이게 격차에서 오는 갈등 이런 걸 잘 아우르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 때인데 지금이 너무나 시대적으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한국은 복합 갈등이라고 그러죠. 이념 더하기 뭐뭐뭐해서 거의 다 젠더까지 돌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정학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정책학적 전략적 접근에 의해서 기술 강국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이 왜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와서 삼성을 찾아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중국과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국은 서커스 외교로 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시키면서 솔직하게 네. 그리고 할 말은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시간 지났습니다. 아니 말씀하실 거 마저 하세요. 다 하셨잖아요. 시간도 그래서 나왔어요. 다행히 말씀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시면 제가 뒤에서 저도 아주 열심히 경청을 했습니다. 관심 분야, 제가 관심 있는 것도 많고 또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배운 것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조카들한테 너 의대 가지 말고 공대 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플로어에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들 보시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주제, 관심 있는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이제 강연은 끝나셨으니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플로어를 찾아갈 테니까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쪽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법정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의 앞으로 과학기술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 전략기술로 12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첨단 분야인데 이거 다 잘하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획은 세워진 것 같은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요 한국지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력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여성 인력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이 아니고 저기 복습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건 가져가시면 되죠. 아 그래요? 네. 이건 받으시면 되죠. 예. 제가 질문 하나. 잠시만요. 지금 저쪽에서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요. 바로 이어서.
네. 근대사에 대한 이사람 여기 마이크가 아니지? 예. 예. 안 되는. 네,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예. 그래서 좋은 말씀, 근대사에 대한 좋은 말씀,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라는 곳이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앞서가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과 와서 하면 드론이라는 것에 한 번쯤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드론이요? 예. 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드론에 대한 너무 미흡합니다. 네. 아까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보면은 드론 동호회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드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인천 가서 드론 세계 박람회 하는 데 가서 드론을 한 대 사려고 갔는데 전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카이스트에서 과연 드론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앞으로 가고 뭐 다들 앞서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갔을 때 벌써 아파트 입구에 전기로 다 충전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하는 카톡, 택시가 거기는 미리 다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감각이나 하지 이건 너무 모르고 삽니다. 특히 여자를 연속곡이나 보고 앉았고 이래서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이사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드론을 할 수 있게 장려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카이스트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하기가 쉽습니다. 왜? 지금 현재 굉장히 학원비도 비싸요. 몇백만 원 해요. 그걸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드론을 사려고 가보면은 다 중국산입니다. 예, 미국산하고 대만산이 비싸요. 그러면 중국산 DJI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DJI도 이게 고장나면 못 씁니다. 드론은 언제 떨어지면 망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AS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카이스트에서 과연 굉장히 저는 오늘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론 세계 경연에서 우수한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로봇에서는 4발 4조 로봇에서 최근 며칠 전에 세계 대학 대회에서요. 로봇 대회에서 카이스트가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MIT가 60몇 점이었는데 카이스트가 뭐 100점이었다나 압도적인 1등을 했고 내년에도 그런 경시대회가 쭉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드론을 여기 넣었는데요. 지금 우리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물품 수송에서도 중요하고 중요한 분야들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에 가면은 말씀 잘 전하겠습니다. 드론은 아마 규제하고 많이 네. 규제하고 관련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아까 규제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렸는데요. 지금 문제는 규제가 신기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술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갈등을 해소를 하는 능력이 있어야 규제를 신기술과
기존의 기술이 뭐 공존을 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떨어집니다. 우리가 참 여기까지 왔는데 모자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그 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니 이런 걸 보면서 과학기술의 하드웨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된 분야도 중요 핵심 분야에서 여럿이 있고 그래서 참 자랑할 만하고 K컬처도 그렇고 자랑할 만한데 이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아직도 새로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또 그 새로운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과연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적 이슈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갖고 가서 결국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규제에 있어서 이게 풀 거는 풀어가지고 새로운 신생 산업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국가가 정해줘야 그 방향을 그걸 시그널을 따라서 가는데 그걸 정하려다 보니까 기존 체제하고 부딪히면서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미흡합니다.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흡합니다. 그래서 들어온도 그 신생산업 규제 자율주행차는 세계적으로 윤리 문제도 있고 생명윤리도 그렇고 윤리 문제가 워낙 첨단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 그 지침을 만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서 계속 토론을 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갖추느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선진화시키고 그 합리적인 과학기술 사회에 맞는 그러한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일하는 방식, 매니지하는 방식 이런 걸 갖추느냐, 과학화가 되느냐. 저는 과학화를 꼭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드라마도 좋아하는데 요새 드라마는 하도 폭력성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다 융합적인 거, 전인적인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그 화학, 가치, 그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에서 굉장히 미숙하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키워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집단지성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역할도 필요하고 원로의 역할도 필요한데 그 아무것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SNS가 전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 확증 편향에서 갈라지는 거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점점 더 갈라지고 하는 걸로 되는 현실 그것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 규제에서 제일 우선 해야 할 게 저는 지금까지 주장한 게 산업 관련 법안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해서 그래야만이 신기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훨씬 되는데 우리는 프로젝트 시스템 하에서는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예수 국회가 말씀대로 화학적으로 잘 가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쫓아가는데 이거 법이 제정된다 누구도 보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시급한 게 첫째는 네거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산업기술법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사회적인 그런 필요성이 좀 토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10여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규제의 속성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로 얘기했을 때 신기술이 도입이 되고 그게 전파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너무나 급격하게 빠르게 여러 분야에서 막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기존의 틀하고도 좀 다르고 너무 다급한 상황에서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은 충분치 않고요. 제가 그 문으로 봐도 질문하실 분들이 좀 있으셔서 빨리 저 마이크를 플로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쪽에 먼저 마이크 잡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네. 김현자 이사장 전환공장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제에 맞는 글로벌 복합이학 기술 패권 시대 여기에 맞는 질문을 원론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첫째, 세 가지 질문 중에서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에 경제대국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 현재 우리 기업가에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을 위한 아까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앞으로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요.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관련돼서요. 아까 이사장께서 인문지리학 정치에서 기술 정치하고 하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럼 향후에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정치 철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미래 세대를 행복하게 이끌어갈 지도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환경부 장관님을 이렇게 재직하셨는데 환경부에서는 기업 규제하는 것이 환경 보존이나 보전을 위해서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환경부에서 하는 기업을 규제를 강화시키는 쪽에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요, G7 국가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부 장관 재직 시에 기업 규제를 완화하게 된 그래서 기술 혁신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경쟁력이 강화된 정책적인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999년부터 2003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경부 장관으로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헌정 최장수 여성 장관의 기록을 갖게 됐다 이랬는데요. 제가 환경부에서 일하면서 물론 환경 규제의 구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도 경제가 나쁘다. 1999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이라는 게 경제가 나쁘면 기업이 당장 살아야 되는데 그 서바이벌이 중요한데 규제 강하게 들어간다고 그게 시행이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디자인을 한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콜로지와 이코노미의 에코2를 따가지고 더블 이코2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환경부는 원래 다 산업부가 있기 때문에 산업 쪽에서 한다 그러면 폐기물 산업이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미약한 노력이지만 그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부처가 됐습니다. 내리 법적 근거에 의해서 1회 제가 재임하는 동안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차세대 에코 테크노피아라고 처음으로 환경산업기술을 독립시켜서 환경부의 예산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조짜리로 해가지고 산업을 신기술, 환경산업을 키우는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환경과 경제가
꼭 상충되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런 것, 그때그때 그 국가의 상황에, 그 시점에서의 컨디션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순환경제,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규제도 그런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때 정부평가에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게 상당히 주요를 했다 했고 두 프로젝트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어느 한 부분이 엄청나게 못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그 중에 잘한 게 저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민간 부문.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앞서간 게 민간 부문이거든요. 그 90년대 말부터. 정말 대가들이 있었죠. 저희가 거기 타이탄, 미국의 타이탄, 황금시대의 타이탄들 얼굴 소개를 했는데요. 뭐 그런 대기업의 거두들이 있었고 무에서 유를 만든 거잖아요. 그 옛날에 대한민국이 뭐 반도체 생각을 했으며, 그래서 정말 기업 부문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잘하게 밀어주면 된다. 국민도 밀어주고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잘 돼야 좋은 일자리가 나오죠. 기업을 적대시하고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에서 우리의 발전이 그러했기 때문에 뭐 정경유착을 해야 됐고 이런 시기를 다 거쳤고, 제가 1차, 2차 산업혁명에서 미국 산업 여건이 얼마나 나빴나, 노동 여건 이런 얘기를 한 게 다 그런 절차를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온 거거든요. 우리도 다 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거는 털 건 털고 이제 같이 앞으로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싸워봤자 한일 관계에서 나쁘면은 손해를 더 보는 게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도 4년 있으면서 한일 의원연맹 고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 이거는 정말 함양을 해서 밀어주면 이 어려운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복합위기 기술 패권 경제, 거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정말 중심적인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까? 지금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나날이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하며 그 지지도가 그럼에도 50%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하며 그 대통령 발언하는 거 보면 저게 미국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하튼 지도자가 지금 없는 지도 국가가 잘 보이지 않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맞서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 때문에 물밑으로는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만 외형적으로는 결국 갈등 관계 속에서 한국이 제일 피해를 보는 국가거든요.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정학적으로도 그게 딱 끼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중견국들이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지도국가, 선도국가가 지금 상당히 없어진 상태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유엔을 만든 게 미국 주도한 거죠. 승전국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국제 질서를 만들었는데 이 팬데믹 겪으면서는 구질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드러났는데 새로운 질서, 국제 질서를 만드는 리더십을 가지는 세력이, 국가가 없는 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국가적으로 정말
이 국민이 좀 통합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없으면은 누가 인정을 해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절체절명의 시기에 뭐 어느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좀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다, 정말 스테이츠먼으로서, 폴리티션이 아니라 스테이츠먼으로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종종 통 크게 그 비전 이걸 볼 수 있고, 그 넓은 정치 그 표 계산해 가지고 뭐 까치 다느냐 안 다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정치인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는 지도자가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괴로워서 뉴스를 안 봅니다. 네. 뭐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이렇게 새겨들을 말씀만 해주셔서 오늘 정말 유익한 강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예, 저쪽 끝에. 예. 아주 간단하게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카이스트 이사장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좀 시간 내서 왔는데요. 제가 손 대표님 처음 뵀을 때 저희 아들이 7살이었는데 지금 현재 중1이고 로봇 공학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과정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 코딩도 계속 병행해서 지금 뭐 파이썬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의대 열풍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아이한테 한 번도 의대라는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는데, 엄마로서 의대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강의를 또 들어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공학자나 과학 쪽으로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빛이 되는 희망적인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과학의 많은 발전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녀 딸이 지금 고3이에요.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의대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의대를 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의대를 가는 사람은 인수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남들 간다고 의대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냥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자기가 뭐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나, 그리고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간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좋은 학과에 뭐 좋은 학과라는 게 있을 수도 없죠.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즐길 수 있는 데 가면 좋은데, 요새는 평생 개념이 없잖아요. 직업이 몇 번 바뀔지, 어느 분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게 끝이 아니고